당대표 한동훈 대표 움직임 이것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박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자상거래 그 판매 차질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죠. 당대표가 늘 현충원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첫 일정. 네, 그렇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당대표로 당선되면 첫 일정으로 현충원 늘 3대 현충원이에요. 예, 합니다. 그만큼 순국선열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면서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하겠다 이런 다짐인데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 당 3역 포함해서 어제 선출된 4명의 최고위원 동행했습니다. 헌화 분양한 뒤에 방명록에 더 경청하고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다라고 적었고요. 네. 첫 일정에 또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는 현충원이어서 질의응답은 안 하겠다. 국민의힘 자신들이 잘 하겠다 이렇게 짧게 답변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말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출마자들 그러니까 당선자, 낙선자 다 해당되죠. 만찬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화합의 만찬이라고 전했는데요. 대통령 관계자의 전달 말이고요. 운명 공동체라고 하면서 전당대회 후유증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만찬 분위기 또 오고 간 이야기는 저녁 늦게 알려지겠습니다만 그렇죠. 전당대회 출마자 말씀한 대로 기존의 당힘 국민의힘 당 지도부 모두 참석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수석급 이상 참모진 모두 자리를 같이 합니다. 예, 오늘 분위기 참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당과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한동훈 대표 과제가 참 많은데 민주당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축하한다. 하지만 이러는 건 해결해야 된다 뭐 이랬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당장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이제 이견이 나오고 있고 또 거부권 행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네. 지난달 23일 차기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공수처 최상병 사건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 한동훈 특검법 이것도 이제 지금 상정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얘기했죠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내일부터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또 좀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북한이 그 오물풍선 쓰레기 봉투를 날렸잖아요. 근데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위험성,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마는 대통령 청사 경내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또 북한이 날려보내는 쓰레기 풍선 공중에서 격추하기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격추할 경우는 흩어지면서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예. 우리 대북 확성기 전면 방송은 지금 계속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6일 전이죠. 지난 18일 부분적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일요일 21일 북한이 풍선을 다시 띄우면서 전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동을 했는데요. 북측도 최근에 확성기를 설치해서 남측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전에 듣는 얘기는 지지직 소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남측에서는 북측의 대남 확성기 소음이 잘 들리지 않아서 대북 방송의 상쇄 효과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북측에서는 남측의 방송 또 북측의 대남 확성기 소음과 같이 들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제 그 풍선을 날리는 그 장소인가요? 거점? 거기를 포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네. 상당히 어쨌든 지금 상황 긴장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 이현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한동훈 소식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진숙 청문회 난타전. 예. 오늘부터 이틀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오늘 첫날이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뭐 예상이 됐어요. 이제 시끄러울 걸로 예상이 됐고 MBC 기자 출신이고 대전 MBC 사장 했고
MBC 홍보국장도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기획홍보본부장 할 때 MBC 언론노조 파업이 상당히 길었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도 MBC 전현직 언론인들이 이 청문회장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청문회가 열렸던 국회 본청 6층 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 언론노조 조합원 또 그리고 MBC 전현직 언론인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입장을 하려고 하자 이 윤창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이 있는데 네. 이진숙 씨 당신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라는 말까지 하기도 했는데 저희와 인터뷰한 내용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타임머신을 타고 2008년도는 한 10몇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청문회 광경이 되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언론 자유, 방송 독립을 훼손했던 인물들이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비호 아래 지금 이 언론 정책의 핵심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언론을 또 망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 자체가 사실은 잘 동의가 안 됩니다. 그냥 저는 이진숙이라는 인물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어떤 공직에도 나서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언론노조 측에서는 이진숙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반대 입장 강경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만약 임명 강행이 될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과방위원 가운데 과거 언론사에 몸담았던 의원들이 더러 있는데 특히 이번 전반기 과방위원회는 공교롭게도 MBC 출신이 3명이나 있습니다. 네. 우선 한준호 의원도 MBC 아나운서 출신이었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 밝혔고요.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MBC 뉴스데스크 출신이죠. 앵커 출신이시고 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이번 전반기 과방위에 합류를 했는데 MBC 사장 출신이고 또 이진숙 후보자와 일을 같이 했습니다. 당시 보도국장이었고요. 때문에 MBC 선후배였던 인물들의 다소 묘한 기류가 느껴졌던 청문회장이었다. 이게 이제 동료 선후배 관계였는데 누구는 국회의원이고 누구는 이제 청문회 이제 위원장 후보로 나와서 그렇죠. 사석에서 나눈 얘기도 많았을 텐데 네. 이번에는 상당히 또 서로 때로는 또 굉장히 치고받고 뭐 이런 맞습니다. 공방도 네. 하고요. 예, 미묘한 상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영화 배우들까지 출석 요청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낙마를 목표로 해서 총 공세에 돌입했던 것 때문인데요. 증인 27명, 또 참고인은 46명까지 해서 70여 명을 채택했습니다. 네. 우선 참석한 증인에는 김행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있고요. 후보자였죠. 예. 그리고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왔습니다. 김 전 사장이 청문회장에 등장을 할 때 한 차례 소란이 또 일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 정우성, 송강호 씨 등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이 후보자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치 성향을 갈라치게 했다라는 논란을 받고 있어서 불렀습니다. 다만 오늘 실제로 참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정우성, 송강호 씨에 대해서는 이제 영화 변호인 나왔고 네. 정우성 씨는 그때 그 영화 시사회 때인가요? 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전국에서 네. 정치적 발언을 했기 정치적 때문에 발언 때문에 발언으로 이제 논란을 빚었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맞습니다. 그걸 물어보려고 했겠는데 안 나왔겠죠. 예, 네, 안 네, 나왔고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근데 출석 의무는 네, 없습니까? 없어서 이번에도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굳이 나올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굳이 또 예.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 네. 이진숙 후보자는 이게 이제 야당에서 주로 공격하는 것이 과거에 어떤 특정 정치적인 편향적인 발언, 제가 네. 발언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런 발언을 많이 했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아왔는데 야당으로부터 네.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과 같습니다. 이 쟁점이 크게 후보자의 극우적 정치 성향, 또 공영방송 장악 시도, 또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또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네. 이걸 고리로 민주당이 공세에 나선 거고요. 우선 몇 가지 살펴볼 대목이 앞서 민주당 정동연 의원과 이진숙 후보자가 MBC 선후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진숙 후보자가 SNS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폭도들의 선전 성동에 따른 것이다라는 글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게 MBC와 KBS가 헬로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청년들이 더 많이 몰렸다라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 의원이 좀 후배를 채찍질하듯이 일침을 가하는 장면이 꽤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부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MBC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MBC를 빛낸 사람들이 있었고 MBC를 부끄럽게 한 내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MBC 역사의 부끄러운 사람들 그 맨 꼭대기 위로 올라서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 정동영 의원은 아끼고 사랑한 후배 기자가 노조 탄압에 선봉대에 섰다라면서 혼란스럽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도 이렇게 입을 뗐어요. 정선배라고 불렀던 정 의원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5.18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거는 무심코 했던 행동이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정 의원이 예. 민주주의가 광주 시민의 학살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건 인정하냐 이렇게 재차 물었거든요. 예. 그런데 건건히 묻지 말라라고 하면서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피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를 어떤 사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회사 업무 관련 없는 목적으로 많이 썼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이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에 썼다는 겁니다. 민주당 황정호 의원의 주장이었는데요. 후보자가 주말에 쓴 법인카드 내용만 342건, 총 8,500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2015년에 쓴 내용 중에서 호텔과 고급 음식점에서 쓴 내용만 7,500만 원이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이게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었고 또 임원으로 있을 때 광고 유치나 대외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라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내일도 청문회가 있으니까요. 내일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의 이현서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조의 주요 이슈와 판결들을 쉽게 풀어드리는 서울 서초동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조를 출입하는 배재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예, 요즘 서초동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예. 재임 중인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조사를 놓고 이 검찰 수뇌부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예. 이 얘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관심 모아지고 있는데 검찰 수뇌부 간의 갈등이라고 하면은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제3회 장소에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는데 네. 여기와 관련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갈등입니까? 네. 그 이원석 검찰총장과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인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수뇌부 간 갈등은 이제 월요일인 그저께였죠. 이원석 검찰총장의 출근길 문답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이 총장 취임 당시 언급했던 법불 악위라는 한자 성어를 다시 꺼내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이 법불 악위, 이 중국 한비자의 유도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언더가자에 귀할 귀자를 써가지고 이 법은 귀한 자, 그러니까 이 권력에 아첨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예. 지난 토요일인 20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비공개 소환 조사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이 없었다, 이런 것을 이제 빗댄 표현인데요.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네, 이 총장은 이른바 이제 총장 패싱 사태와 관련해서 이 또한 모두 자신의 책임이지만 헌법 원칙이 실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사실 검찰이 이제 주요 인사를 수사할 때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적은 제 기억에도 거의 없어요. 없었죠. 예, 예. 없었는데 근데 사실 그 이원석 총장의 경우에는 지난 5월에도 중앙지검 지휘부 전격 교체했을 당시에 박성재 법무장관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총장 패싱 논란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도 제낀 거 아니냐 총장을. 예. 그래서 예견된 사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이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성역은 없다면서 줄곧 원칙 수사를 강조해 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갑자기 지난 5월에 이 총장의 그 수족을 자르는 인사 패싱 논란이 있었고요. 예. 그로부터 이제 불과 2개월도 안 돼서 이번에는 아래에서 이 하극상 같은 또 다른 패싱 논란이 생긴 겁니다. 예. 이 원칙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통하는 이원석 총장이 이제 이례적으로 그 일선 수사팀까지 이 공개 질책한 데는 이 공정과 평등의 원칙이 깨지고 이 포용에도 한계가 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총장 자진 사퇴 전망도 있었는데요. 예. 주변에 만류가 좀 거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취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이창수 지검장이죠. 상당히 뭐 사과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당일 이 총장을 찾아가서 1시간 정도 조사 경위를 보고하고 뭐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총장 지휘권이 배제됐기 때문에 보고가 늦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김 여사가 이제 소환 조사에 소극적이어서 출장 조사라도 성사시킨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해명 그렇게 했군요. 근데 총장 지휘권 배제 여기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러니까 김 여사의 남편이었죠. 당시에는 지금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해 충돌의 우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 맞습니다. 관계자니까. 그래서 수사 지휘에서 뺀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 예.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지휘권 배제 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아직 복원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네. 사실 이원석 총장 이달 초에 이걸 이제 염려해가지고 이 박탈된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달라고 지금의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장관이 이제 이를 거부했다고 거부했어요. 합니다. 예. 네. 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앙지검이 이를 이제 의식했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도 이제 조사하겠다 뭐 이 정도는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었을 텐데 패싱했다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총장은 이제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이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점을 질책을 하면서 이 대검 감찰부의 진상 파악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라는 여기서 비공개로 이제 대면 조사한 거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해 보라라고 이제 중앙지검에 얘기했는데 중앙지검은 그 지시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습니까? 네, 이 총장이 이제 진상 파악을 지시한 이 수사팀 소속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이제 반발해서 당일날 사표를 던진 상태고요. 지금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창수 지검장 역시 어제 이제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진상조사를 미뤄달라고 사실상 반기를 든 상태고요. 예. 이 수사팀 검사들도 자신들을 법 악의로 만들었다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대검 또한 이 지검장과 수사팀에 대해서 이 불만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이 총장의 임기를 얼마 안 남겨두고 이제 검찰 내분으로 번지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이런 상황이 향후에 이 김 여사 관련 사건의 검찰 기소와 연관돼서 줄곧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검찰의 신주류 세력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 모양이죠. 네. 자, 두 번째 언박싱 주제는 어떤 겁니까? 대법원의 동성 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입니다. 네,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 가운데 하나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남성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 가족으로서의 어떤 법적 권리가 없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련 판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제 선고한 건데요. 이 소송욱 씨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해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했는데 이 법원이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예. 전원 합의체 판결이다 보니까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3명의 대법관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다수인 9명이 동의한 판결이었고요.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여론의 관심 뜨겁습니다. 민법상 전혀 빈틈이 없었던 이 동성부부의 권리가 처음으로 인정된 판결이라는 긍정 여론과 함께 네.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다. 이런 부정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네. 소송욱 씨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행사에도 좀 모습을 드러내서 불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죠. 네, 이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 관계의 사람과 동성 동반자가 차이가 없어서 부양자 등록을 배제한다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를 행정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예, 사실 근데 이런 판결이 났지만 동성 부부를 완전히 법적으로 인정한 판결은 또 아니라면서요? 네, 이 대법원도 이 소시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동성부부 인정과는 별개의 판결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이 동성부부 인정 문제는 국회가 할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배우자의 동성동반자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입법이나 후의원 법률 심판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이 이 결혼과 출산, 다양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예. 이 전 국민적으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말이죠. 네, 지금까지 서초동 언박싱 배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원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여전히 카이스트, 키스트 이런 거 혼동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먼저 그러면 제가 예. 대분류를 나눠줄게요. 예, 나눠주세요. 카이스트는 교육기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대학교. 네. 예. 대학 교육을 같이 하고 있고 예. 석박사 과정을까지 운영하고 있고 예. 키스트는 글자 그대로 전문 연구원들이 하는 연구기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키스트는 지난 1966년 2월 16일 설립됐고 처음 명칭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였습니다. 설립 배경이 좀 재밌는데요. 예. 19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과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공업기술과 응용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즉 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미국의 어떤 뭐랄까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 뒤 도널드 호닉 과학기술 고문이 단장으로 된 조사단이 우리나라에 파견되고 이른바 호닉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호닉 보고서에 키스트 설립의 어떤 기초가 되는 셈입니다. 예. 그 존슨 대통령은 1966년 11월에 방한해서 양국 정상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이 양국의 중요한 협력 사업이라고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키스트는 그 66년에 말씀드린 대로 설립돼서 67년까지 2년 동안 28명의 해외 한국 과학자를 국내에 유치했습니다. 예. 그게 시발점이었죠. 그리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무실조차 변변치 않았는데요. 1969년에 한 3년 지나서 현재 서울 종암동 연구소 건물을 준공했고 본관은 건축가 김수근 씨가 설계했습니다. 그 강당 이름은 미국 대통령 이름을 따서 존슨 강당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곳에서 AI 정상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한국과학원하고 카이스트의 전신과 통합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 1989년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기관과 학술기관을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게 1989년입니다. 예. 1999년부터 총실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으로 있습니다. 소속은 좀 바뀌었군요. 네. 우리나라 과학기술 입국의 대표 선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성과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동안? 네, 재밌는 게 많습니다. 먼저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요. 계산기 아시죠? 예. 계산기 그리고 TV 수상기도 여기서 했습니다. 이게 1971년인가 1972년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미니 컴퓨터인 세종 1호도 개발했고요. 국내 최초로 전기자동차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 폐렴 백신을 개발하고 간디스토마 치료제 합성 기술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기에 익은 게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에 육상 100m 경기에서 벤 존슨 미국 선수가 약물 중독으로 판정되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이곳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핑 테스트 기술이 전 세계에 알리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고요. 인공시장 신장도 개발한 바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발명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와 양자 그리고 첨단 바이오 등 국가 전략 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키스트 원장은 26대 지금 현 원장인데 오상록 원장
로봇 공학 전문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958년생인데요. 서울대를 나와서 카이스트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가 로봇 공학입니다. 키스트 인지 로봇 연구단 책임 연구원으로서 키스트 인연을 맺은 뒤에 뭐 부원장이라든지 강릉 분원장 그러니까 역임하고 지난 3월에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 원장은 로봇 공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그 뒤 줄곧 로봇 쪽에서 이용하면서 로봇 공학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분이 근데 취임한 지는 얼마 안 됐군요. 100일 돼 가서 최근에 기자회견담회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원식 기자 갔다 네, 왔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예. 마련됐는데요. 예. 그 오상록 원장 기자간담회에서는 가장 먼저 연구자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오상록 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저는 더 중요한 게 반성할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연구의 목표 설정이나 그 목표 설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창의적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야성에 가까운 연구자의 본능을 좀 더 일깨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는 최근 키스의 명성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리 과학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해가지고 도전을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야성을 깨우겠다. PM 제도라는 어떤 임무 중심 연구소 네. 이런 게 있습니까? 네, PM이라고 이제 흔히 네. 프로젝트 매니저라 해가지고 어떤 한 분야에 책임지고 기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 과정을 아우르는 그런 직책인데요. 최근 신도시 개발 같은데 보면 PM을 네. 도입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임무 중심 연구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손지원 키스트 연구기획조정본부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임무를 달성하는 것을 위임한 것이 추연연이라고 했고 그런 면에서 당연하지만 키스트도 그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성장 동력이 있을 것이고 성장 동력에서는 저희 두 개의 연구소 4세대 반도체와 청정수소융합연구소를 발족을 하였고 국민의 안전, 행복을 책임지는 부분에서 AI 로봇 연구소에 임무를 재설정하였습니다. 네, PM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수 선발권을 주는 것인데요. 예산을 포함해서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상록 원장은 이를 축구 경기에서의 감독 역할에 비유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수들이 열심히 특허를 냈다고 치면 앞으로는 그런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PM이 감독으로서 마지막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보자는 거고요. 네, 앞으로 내과학이나 기후환경 임무중심연구소 추가로 출범될 예정입니다. 지금 PM 연구소 얘기하셨는데 기존의 연구소와 다른 게 있어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 연구는 특허나 기술을 이전하면 기업에 이전하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실증 작업까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도 좋고 그리고 키스트 연구원도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오상록 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제 기업들과 같이 실증까지를 해서 기업을 넘겨주게 되면 훨씬 더 기업도 좋아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는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기술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국내 연구 인력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오상록 원장은 네. 오히려 이젠 국내외에 있는 스카트를 다시 데려오게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처음 문제 관련해서는 출연연의 예산 활용 방안을 좀 사용하면 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그 출연연 혁신 방안에 보면 초기 인건비 제한 내에서 인건비에 대한 융통성을 좀 저희들한테 자율성을 주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재원을 기술 개발 독립금 같은 데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코클래스를 모셔와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겠다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네, 오늘은 오상록 키스트 원장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키스트의 거듭나기를 알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속 내용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 오디세이 박원식 기자였습니다. 기상청의 이지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들었는데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졌고요. 현재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과 충북 제천, 경남 거창에는 소나기의 빗줄기가 거세서 호우주의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오늘은 밤까지, 내일은 오전부터 밤 사이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60mm까지도 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최고 15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속초의 낮 기온이 34.7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내일도 속초가 32도, 서울 33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등으로 덥겠습니다. 한편 제3호 태풍 개미는 현재 매우 강한 세력으로 대만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중국 상하이 쪽으로 향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4도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